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1월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시장 1월을 잠시 복귀해보자면 1월 초에 급락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장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큰 폭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글로벌 증시 자체에 대한 유동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확실히 꺾였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순매수 강해졌는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운송장비, 통신, 금융업종 등이 오릅니다. 코스닥은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의제가 어느 정도 지금 타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대북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현대로템, 대아티아이, 용평리조트 등등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1월에 초에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등을 이어갔고요. 지수는 어느새 22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가팔랐던 상승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부담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3거래일이 사라진 만큼 지금 이 시점에 분명히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즐겁게 설 명절 맞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으로 설 명절 맞이하시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경기 하락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줄어든 463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수출 실적이 연달아 감소한 것은 2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가격과 유가 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쯤에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달 안에 수출 활력 재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의 하락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힘입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24포인트로 지난해 1월보다 0.8% 상승했습니다. 이는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아래로 떨어진 것도 12개월 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특정 장소로 갈 것인데 여러분 대부분 그 장소를 알고 있을 것이고 대단한 비밀도 아닙니다. 이 회담은 2월 말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쪽이 유력해 보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같은 양적 완화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지 차이시는 순궈펑 인민은행 화폐정책국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금융 시스템의 구조로 보나 통화정책 성과로 보나 중국은 양적 완화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데 상승폭 거의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0.02%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2216포인트대부터 지금 현재 포인트 2205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왔고요. 장 초반에는 조금 상승하는가 했는데 지금 중국장 개장되고 나서 힘을 못 쓰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중국 시장 지금 지수를 보면 상해 종합지수는 0.77% 오름세를 보이는데 일단 중국 시장 개장과 함께 우리 시장은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중국 쪽의 영향은 좀 덜 받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온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수급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은 잘 삽니다. 1,499억 원 오늘도 매수하면서 지금 연속 순매수를 어마어마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도 매도하네. 2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1,128억 원 매도입니다. 연기금이 327억 원 어제도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했고 오늘도 현재까지 300억 원을 넘게 매도하면서 2거래일 연속 연기금 매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564억 원 매도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전일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상승하고요. 셀트리온이 좀 조정이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LG화학부터 삼성물산까지 전 종목 하락하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성장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금 40만 원 바로 이탈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포스코 이 거래일 전에 급등 이후에 어제 급락 오늘도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27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원한이가 신고리 사옥이 운영 허가를 승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지금 원전 관련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하락세인데 저점 대비해서 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하락하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한국전력 1.88%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 금융주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715.88포인트 코스닥 하락하긴 하는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719부터 714까지 역시나 코스닥 역시 중국장 개장과 함께 낙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만 팝니다. 기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팝니다. 615억 원 팔고요. 연기금 172억 원 팝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금 기관의 수급의 주요 지금 수급은 연기금이었던 만큼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연속으로 연기금이 양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64억 원 또 사주고요. 개인도 210억 원 하락장에서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올라오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이 좀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CJENM 어제까지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고요. 바이로메드 27만 7,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6만 원 회복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도 반등이 나오고요. 하지만 HLB,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코롱 티슈진까지 전체적으로 약세고 펄어비스의 하락이 가장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 아난티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 보이고 아난티, 현대, 로템, 대아TI 전체적으로 대북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SK머티리얼즈 최근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인 파라다이스 그리고 휴젤도 올라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 좀 하락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1117원 90전에 거래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반등이 좀 나왔고요. 반등폭도 적진 않습니다.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가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월의 첫째 날입니다. 1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월에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건 단연 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매매 동향 어땠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거의 주름을 잡았던 1월 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좋은 주름이었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4조 원 이상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막판에 매수세를 내리면서 650억 매수로 집계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기관은 코스피가 8,400억, 코스닥이 8,700억 매도를 보이면서 일단 시장을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 쪽으로 이제 가져갔던 모습이고요. 개인은 지난 작년에 하락했던 상황 쪽에서 집중 매수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코스피를 3조 원 이상 매도하고 코스닥을 9,900억, 약 한 1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코스피 팔아서 코스닥으로 가는데 특히 중소형주 쪽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겠다라는 경향들이 뚜렷이 나타났던 흐름이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매수세로 바뀌었느냐라는 부분들은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슈가 크게 개선된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금리 관련된 스탠스의 변화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에서 반전이 일어났고 그런 상황과 함께 작년 하반기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해서 주식을 많이 줄였다가 다시 보니까 바스켓을 너무 줄였다 싶어서 다시 채우는 과정 쪽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해소가 완전히 돼서 이제 본격적인 개선 국면이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확인할 측면들이 많은데, 또 하나 외국인들이 매수 상위 종목들 흐름을 한번 지켜보게 되면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들을 쭉 살펴봤을 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3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즉 4분의 3을 다 매수를 아예 반도체 쪽에서 했다는 부분들은 작년에 우려감 때문에 너무 많이 팔았던 부분들을 채워놨다라는 시각들이 당연히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가 지수 관련된 ETF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방위적으로 매수했던 게 아니라 편중이 좀 심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경기 민감 대형주로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시그널을 좀 더 기다릴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전방위적인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시장의 또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의 흐름을 조금 더 2월달이나 3월달까지는 아직 변화를 좀 지켜보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수 종목들의 어떤 편식 이외에 다른 변화가 나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2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거래일 자체도 짧은데 여기에 지금 3거래일이 빠지게 됐습니다. 전략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장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2월 달만 보게 되면은 1월 달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까란 약간 회의론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슈가 미치는 파장력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변동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또 단기 차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심리적인 여러 가지 기제 효과를 작용하면서 그대로 지금 나오는 부분들 약간 2250선까지는 일단 열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다른 종목들까지 매수세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이슈와 관련된 영향력들이 많이 제거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을 봤었을 때 2월달도 여전히 정부 정책적인 수혜주와 관련된 중소형주 장세도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어떤 트레이딩 관점들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상대적으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장의 고민은 그러면 작년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이제 되돌아가는 분위기, 회복되는 분위기에 대한 종목들이 무엇일까를 또 하나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모멘텀이 조금씩 가세가 돼서 회복할 만한 근거를 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레벨업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낙폭을 과대했다가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 대형주는 여전히 아직 이슈나 경제 지표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IT 업종 중심으로 나오는 변화에 그대로 집중을 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2월에 대한 시장 투자 전략들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필레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FOMC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다. 이 부분은 거의 100%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보유자산 축소 중단할 것을 검토한다. 그리고 상반기 안에는 금리 상승 없을 것이다. 이런 강경한 기조를 밝히면서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신흥국 증시 그동안 많이 밀렸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환율의 회복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신흥국의 주가를 보면은 지난 12월 말 대비해서는 한 30% 올랐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중국 증시도 회복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같이 신흥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 원인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때는 3.2%를 넘었지만 지금은 2.7%까지 떨어진 거고요. 여기에 그 작년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신흥국 통화 회복도 있고요. 또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은 상환해야 할 달러 표시 채무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게 큰 호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자원국이라든지 아시아 신흥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았는데요. 그동안의 경기 하락 압력에 시달려왔던 중국이 새해 들어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도감 속에 상승 랠리를 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블룸버그가 예측한 대로 신흥국 증시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전년 대비 한 5%지만 내년도에는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번 미중 고위 무역회담에서 양보안을 내놓는다면 불확실성 해소, 여기에 미국도 금리가 안정됨에 따라서 신흥국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가 현재로서는 투자 매력이 상당히 더 커져 있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통화나 주가 회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더 들어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신흥국에 대한 채권 투자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이게 주식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금도 거액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신흥국 채권 시장에도 따뜻한 바람이 좀 불어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을 했죠.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강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올해는 신흥국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찾아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신흥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모멘텀을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IMF에 따르면은 올해 세계 성장이 계속 둔화되는 속에서 신흥국은 4.7%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선진국은 2.4%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격차가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 쇼크에 대해서 신흥국 내부적으로 취약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상수지가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외로부터 직접 투자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원이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신흥국의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해 채권과 통화의 밸류에이션이 좀 급락하면서 과거 장기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흥국 채권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시장이고요. 현재 저평가된 가격 수준을 감안하면은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유입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원화가치 안정 그리고 주가도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중국 쪽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부양책들 가운데 지금 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분명히 또 내수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정부가 신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파급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더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GDP의 10%를 창출시켜주는 지주 산업인데요. 작년에 신차 판매가 2.8% 정도 감소하면서 소매 판매가 9%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7년에 10.2%보다 1.2%나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자동차 한 품목에 대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0.8%포인트 정도 떨어뜨린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배기가스 규제 대상인 구형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소형차 교체 작업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앞으로는 더 얹어주기로 했고요. 중고차 거래 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3에서 2%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이 올해
신차 판매 대수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 정도로 돌려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절전형 그 디지털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평면 TV, PC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서 교체를 유도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3년간 무려 110조 원이 넘는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비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인 것은 분명한데요. 이제 문제는 소형 그 가솔린 차와 같은 그 수준의 소형 그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농촌이라든지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전기 자동차 보급이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기업만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이런 그 낙수 효과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기업들까지 좀 오면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이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나올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게 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정책 총동원령을 내려서 각 부서마다 의무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3월달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 활동 보고에서 모두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소비 증가 그리고 생활 밀착형 인프라 투자에 맞춰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세 감세를 포함해서 한 1조 한 3천억 위엔 정도의 그 감세안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이것보다 더 늘려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당초 2.8%까지 늘려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로 확대시켜라고 하는 안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고속 전철 사업을 비롯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포츠 소비 규모를 1조 5천억 위엔 정도로 확대시켜주는 스포츠 소비 진흥 계획도 발표가 됩니다. 이는 내년도에 내후년도죠. 중국 안에 그 동계 올림픽이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건강한 중국, 행복한 산업 발전 정책도 펼치기로 했는데요. 이는 레저라든지 식품 안전, 의료, 관광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상반기에는 이런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실질적인 GDP 상승 효과는 없어도 하반기부터는 좀 완만하게 효과들을 발휘하면서 중국 경제를 좀 연착륙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도 하반기 정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볼 때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도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설명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설입니다. 중국은 이동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동을 하고 수송 전쟁이 펼쳐진다 하는데 이거를 춘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올해 중국에서는 고향에 가는 그 귀성하는 사람이 연 인원만 29억 9천만 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4억 명이 여행지에서 춘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춘인 그 수송 작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춘절 공휴일은 2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7일간 됩니다. 하지만 농민공이라든지 공장 근로자 그리고 식당이나 상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농촌 출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까지 장기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도매상가를 비롯해서 소매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휴업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자동이라든지 오토바이로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인구보다 많은 3억 9천만 명 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는 예매한 그 기차표를 스마트폰에 표시된 QR코드에 스캔하는 식으로 결제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서면은 본인의 얼굴 인증 시스템을 통과시켜야지만 기차를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가 중국인들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을 피부로 지금 느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춘절 연휴 기간에 2019 코리아 그랜드세일 특별 환대 주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이벤트인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좀 한국을 찾아줘서 소비를 해줘야 이게 효과가 나타날 텐데 어느 정도 인원이 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춘절 기간에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무려 7천만 명 이상이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동남아 쪽입니다. 태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춘절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14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보다는 4%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요. 사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그런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5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갖고 있는 위챗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 그리고 웨이보라고 하는 중국판 트위터에다가 우리 기업들이 행하는 자세한 프로모션 자료를 이미 올려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퍼즐 맞히기, 황금 돼지 찾기, 전통놀이 체험 행사 같은 거는 물론이고 파워 블로거들을 초청을 해서 패션 의류 선전 그리고 혁신 가전 체험 행사와 같은 SNS 통해서 이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그러는데요. 이 때문에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만 19,300명 정도가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이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면서요. 이것 때문에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항공, 호텔, 카지노 같은 종목들은 벌써 일주일 전서부터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중국에서 기차표 구입할 때 QR코드 이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을 많이들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노점상에서도 QR코드 인식으로 지금 결제를 하는 경우도 저희가 왕왕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스마트폰 결제 규모가 미국의 50배에 달한다, 어마어마하다라는 보도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스마트폰 결제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따로? 네, 중국에서는 담배나 껌과 같은 100원짜리 상품에도 QR코드가 붙지만 거지에게 동냥할 때도 QR코드로 동냥을 주고 그러는데요.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무려 7억 5,30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만 하더라도 상업은행이 처리한 스마트폰 결제 같은 경우는 375억 건에 달하고요. 금액으로는 무려 우리나라 원화로 중국 돈으로 202조 유엔, 우리나라 원화로는 상경 3,445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년 30% 전후로 급성장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아침 식사를 할 때는 골목에서 파는 그 900원 전후에 덴비라고 하는 그 작곡 전병이 있고요. 또 더우장이라고 하는 콩국, 그리고 유타오라고 하는 기름에 튀겨진 그 중국식 꽈배기를 먹고서 출근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로 결제하는 게 거의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QR코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집에 온 그 배달 상품 전단지를 무심코 QR코드로 잘못 읽으면은 모바일 지갑에서 거액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충전하는 순간 잔액이 없어지는 절도 피해도 지금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29억 명이 지금 이동을 합니다. 그 인원이 이동을 하면서 먹고 쓰는 그 소비 트렌드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데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했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명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설 소비는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는 그 불문율이 있는데요. 다만 소비 트렌드만 바뀔 뿐입니다. 중국에서는 7일간 중국인들이 소매나 음식점 매출이 작년보다는 10% 정도 늘어난 1조 위엔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에는 싼 게 비지떡만 있는 게 아니다는 말이 있을 정도 할인 제품들을 많이 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품질이라든지 브랜드 중심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지고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춘절 전날 저녁에 먹는 연야반이라든지 자생의 폭죽을 터뜨리고 나서 만두라든지 그리고 새, 알, 심 같은 거를 먹게 되는데 이런 그 식품까지도 알리바바나
징동과 같은 온라인 상거래에서 주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얼음어와 같은 배달 앱을 통해서도 먹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리와 같은 해외 고급 식품 그리고 커피 머신과 같은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생활이라든지 소비 패턴이 큰 변화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도 3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자동 청소기를 비롯해서 첨단 소형 가전 판매는 무려 10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런 그 변화 흐름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그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도 어마어마하고 트렌드 변화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 시장 자체가 무역 전쟁의 영향이 별로 타격이 없는 겁니까, 여기는? 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미국이 벌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이 좀 더 미국 기업들이 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시장 문호를 개방하라고 할 정도로 중국 소비 시장의 역동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작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소매 시장만은 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중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액으로는 5조 6,4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 5조 5,300억 달러니까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더 중국이 더 큰 시장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나이키라든지 티파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 불매 운동이 4분기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이런 속에서도 4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일상 소비재의 성장이 아주 탄탄한데요. 특히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매 판매를 이끌어 나가는 그 큰 성장 엔진입니다.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는 2013년에 미국을 제치기 시작했고요. 올해 전체 소매 판매 35%를 전자상거래가 창출해 줄 거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의 56%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엄청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은 패권 전쟁의 성격도 강하지만 중국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 그 소비 시장의 그 매력도 특히 우리 시장에서 그 진출하는 그 수출 기업들도 앞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춘전에 출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붉은 종이에 새해에 바람을 적어가지고 뭐 창문이나 대문에 붙여놓고 뭐 폭죽놀이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 트렌드는 이어집니까? 네, 올해는 뭐 황금 돼지 해이기 때문에 황금 돼지 인형 그리고 돼지 저금통은 일찌감치 품절이 됐고요. 또 춘년이나 복자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집집마다 거의 다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황금 돼지를 돈돼지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돼지해에는 출산율이 유난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기용품과 관련된 주식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우정국에서도 기념우표로 어미돼지와 사랑스러운 3마리 새끼 돼지를 발행해서 세계를 깜짝 놀래게도 했습니다. 중국 인구가 건국 70년 만에 첫 감소하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미래의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제자녀 장려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진출되는 우리나라 그 아기 용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호재를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은 아무래도 춘절 전날에 폭죽놀이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벌써 베이징만 하더라도 불꽃놀이용 폭죽이 4만 상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는 이런 그 감시 강화가 되는데요. 가게의 감시 카메라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엄중 경비하고 있고요. 또 칼과 같은 위험물은 지금 슈퍼에서 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철도 역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초당 30명의 얼굴을 식별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안 안전은 명목으로 해서 아무래도 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어느 정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는 계속 구속당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한자녀 정책 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녀 정책 지금 폐지가 됐잖아요.
이게 왜 했냐면 너무 많이 인구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한자녀 정책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폐지를 했는데 폐지 이후에도 지금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입니다. 이 부분에 따른 이유는 또 있나요? 네, 과거에 중국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되지도 않고요. 잘 살지도 못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안전한 노보장책 차원에서 많은 자녀를 도왔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요. 고등교육을 받은 대도시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든지 성장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2010년부터 2016년도 사이에 평균 출산율이 1.18%입니다. 일본이 1.42%니까 일본보다 훨씬 지금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웨이브 시엔나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부자가 되기 전에 고령화가 먼저 찾아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선진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재테크에 열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두 자녀보다는 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두 자녀 정책에서 이제 세 자녀 장려 정책으로 돌아섰더라도 이런 그 치솟는 교육비라든지 부족한 보육시설, 주택 비용 상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명의 자녀를 두기보다는 한 자녀 그 흐름이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한 자녀에 대한 트렌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